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18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자세한 정보나 분석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란 참조하셔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리메라 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는 현재 상대 미드필더 라인이 완전히 박살난 상황이고 홈에서 리그 무패라는 점에서 웃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메오네 감독이 사비 감독을 상대로는 전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며 압박으로 상대 지공을 막아세우려는 면모를 보이기는 하는데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잡는 것을 저지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바르셀로나도 원볼란치가 저격당하는 상황에서의 대응이 되는 팀이기도 하다.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미드필더진의 구성은 크리스텐센이 볼란치로 나와야 합니다. 다른 팀들이 전진 패스와 압박 대응의 전문 미드필더보다는 부족한 크리스텐센을 저격하려 나오기는 하는데 이미 바르셀로나는 다이렉트한 플레이로 상대 뒷공간을 저격하는 식의 운영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결과도 헤타페를 4대0으로 잡아내는 등 나름대로 임기응변을 잘 발휘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굳이 아틀레티코에게 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비 감독이 시메오네를 상대로는 전승이기도 하고 크리스텐센을 압박하러 오는 상대의 뒷공간을 다이렉트하게 공략해서 대승을 거둔 경험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을 경기라고 봅니다. 바에카노 대 베티스. 라요는 강한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저지하는 축구는 강호들을 상대로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골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기력과 결과가 상반된 매치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리그에서는 2024년 10경기 7골이라는 엄청난 빈공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물론 라요가 보여주는 축구도 강호들에게는 무력한 편이기도 한데 베티스를 상대로도 최근 1무 4패입니다. 아무래도 강호들은 전방 압박을 풀어갈 수 있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티스도 일단 원정에서의 기복은 있는 편인데 수비에서는 생각보다 압박의 질이 들쭉날쭉한 면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 베티스가 포르날스 페키르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선에 힘을 주는 플래너를 가동시킬 전력은 되는 상황이고 수비적인 문제도 라요의 결정력을 생각한다면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원의 힘으로 라요를 상대로도 강했던 편이었습니다. 라요의 압박이 베티스의 빌드업을 1차적으로 저지할 수는 있지만 강호의 전개를 막아세우는 능력은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편이었습니다. 결국 언더 양상에서 베티스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라요의 압박이 득점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편이기도 하고 라요와 베티스와의 최근 전적도 베티스가 일방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비아레알 대 발렌시아. 비아레알은 발렌시아를 상대로는 여전히 홈에서 강한 편입니다. 물론 발렌시아 자체가 원정에서 약하다는 점은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파레오 중심의 지공 성향을 고집해야 하는 스쿼드라면 발렌시아의 강한 압박에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현재 게데스 같은 선수들이 보강되면서 상대가 내주는 공간을 찢어버리는 플레이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발렌시아는 늘 원정에서 후반이 문제입니다. 후반 실점이 원정에서는 잦은 편입니다. 에너지 레벨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압박을 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편인데 가야를 통한 측면 전개로 공격력은 어느 정도 챙기고 있지만 결국 원정에서는 라인 간격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레벨을 경기 끝까지 꾸준하게 유지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우세를 봅니다. 발렌시아가 그만큼 원정에서 보여주는 수비력에 대해서는 꾸준함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후반에는 에너지 레벨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크고 비아레알이 게데스 같은 선수들이 있어서 이 공간을 빠르게 전진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라스팔마스 대 알메리아. 라스팔마스는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식 전술입니다. 지공을 포함한 축구를 선보이는데 때문에 동적인 압박에 능한 팀을 상대로는 조금 고전하는 면모가 있습니다. 다만 홈 구장이 있는 지역의 특성상 원정팀이 에너지 소모를 상당히 빠르게 맞이하는 상황을 많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알메리아도 전반적으로 라스팔마스와 대등한 모습이지만 2019년부터는 라스팔마스 홈에서의 승리는 없습니다. 알메리아가 상당히 압박 지향적인 상당히 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는 하는 편입니다. 물론 수비 상황에서의 공간 커버와 기본적인 위치 선정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기 어렵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특히 에너지 레벨이 많이 그리고 빠르게 소모될 가능성이 높은 이 매치에서는 이 약점이 상당히 빠르게 알메리아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나마 에너지 레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라스팔마스의 전진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스팔마스의 우세를 봅니다. 알메리아의 동적인 스타일이 어느 정도 라스팔마스의 전진을 커버할 여지는 있지만 결국 에너지 레벨이 빠르게 소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알메리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 커버 능력이나 위치 선정에 대한 플레이는 신뢰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리그앙 몽펠리에 대 파리 생제르맹. 몽펠리에는 선수비 후역습으로 니스도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라인을 내리는 것이 니스를 상대로는 교과서적인 대응일 수 있지만 온더볼 역량이 좋은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는 단순히 라인을 내리는 것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2017년 이후로는 몽펠리에가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두 골을 기본으로 깔아두고 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지난 경기 상대인 니스와 파리 생제르맹은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파리는 개인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케 감독의 다소 아쉬운 전술적인 역량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중앙에서의 장악력에서는 기복이 있어 역습의 약한 면모를 어느 정도 보여주기는 하지만 몽펠리에가 조직적인 압박이 가능한 팀을 상대로는 닭공 양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전진성을 잘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몽펠리에가 파리 생제르맹 같이 조직적인 압박과 개인 기량을 가진 팀에게는 무력한 모습이었고 단순히 라인을 내린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전력의 차이가 메워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몽펠리에가 조직적인 압박에 당하는 상황에서는 전진성도 보장이 어렵습니다. 스타드 렌 대 마르세유. 렌은 최근 5번의 대결에서 마르세유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릴이나 PSG를 상대로 좋은 승부를 했지만 이기지 못하는 등 강하게 앞선으로 나서는 팀에게 약한 것을 생각하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렌이 홈에서는 다득점 양상을 제법 잘 만드는 편이라서 홈에서의 득점력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마르세유가 렌을 상대로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특히 감독이나 주포인 오바메양이 선수비 후역습에 약한 면모를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렌이 올라와 준다면 상당히 땡큐인 상태입니다. 지난 비아레알 전에서는 1차전의 대승을 지키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라인을 낮추는 모습이었는데 리그에서의 플레이는 공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성에서는 마르세유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기존 모습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렌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그나마 홈에서의 강세는 득점력에서 나오는 렌이기 때문에 오버를 픽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리에어 인터밀란 대 나폴리. 인터밀란은 아틀레티코에게 지면서 챔스 여정을 16강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라우타로와 튀랑 등 공격진들이 찬스를 상당히 많이 날려먹어버린 것이 컸습니다. 그래도 챔스에서는 주포인 라우타로가 잠잠한 경우가 없지는 않은 편이지만 리그에서는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나폴리가 꽤 공격적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은 높은데 인터밀란의 특성상 오히려 속공 상황에 더 강한 편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나폴리가 지난 경기 흡이차 폴리타노의 터치 숫자가 비슷하게 이어지는 등 우측에 쏠린 공격을 분담하는 것은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다만 로보트카가 강호들을 상대로 지워지는 상황이 많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며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조직적인 압박에는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경기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는 한계에 불과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밀란의 우세를 봅니다. 일단 공격적으로 나서는 나폴리를 속공으로 잡아내는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폴리의 빌드업 핵인 로보트카가 신체적인 특성상 강호와의 조직적인 압박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며 인터밀란이 조직적인 수비와 압박으로 나폴리 빌드업을 차단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AS 로마 대 사수올로. 로마는 루카쿠가 부상이라는 사실은 좀 아쉽지만 데로시 체제에서는 창조성이 좋은 디발라, 펠레그리니가 날아다니는 등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들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일단 중원에서의 공격성이 살아난 상황이라서 사수올로의 약한 중원과 수비에 꾸준하게 부하를 주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을 때 수비적인 불안이 없지는 않은 팀이기는 한데 현재 사수올로 엔트리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습니다. 사수올로는 베라르디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수올로가 이따금씩 역습으로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필요한 양 측면 중 한 날개가 꺾였습니다. 결국 로리엔테가 원맨쇼로 팀을 이끌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사수올로의 중앙 장악력이나 상대 빌드업을 허용하는 횟수에 대한 신뢰를 해주기 어렵다는 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로마의 핸디캡 승리까지 무난해 보입니다. 결국 사수올로 에이스 베라르디의 부상과 로마의 중원 장악력 및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활약상이 상당히 사수올로의 수비와 중원에 부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지난 경기 디발라와 앙헬리뇨를 아끼는 등 유로파 경기에 대한 부하도 로마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듯합니다. 아탈란타 대 피오렌티나. 아탈란타는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인터밀란, 유벤투스, 볼로냐를 상대로 부진하는 등
중원이 좀 힘이 있다 싶은 팀을 상대로는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뎁스 상황에서는 아탈란타가 좋고 상대 수비 상황에서 박스를 타격하는 측면 전진 크로스 양상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에서도 루크먼 같이 온더볼 상황에 능한 자원들도 배치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피오렌티나도 상당한 비상입니다. 로마에서 데려온 벨로티도 그다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나벤투라도 징계로 빠지면서 이 선도 힘을 크게 잃고 말았습니다. 지난 마카비 하이파 전에서도 한 개의 박스 안 슈팅이 골로 이어지는 등 피오렌티나의 불안한 박스 안 수비가 이를 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전적은 피오렌티나가 앞서지만 불안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탈란타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피오렌티나의 수비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태고 이선 자원도 보나벤투라의 이탈로 인해서 힘을 크게 잃은 상태이며 아탈란타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중앙과 측면에서의 공세로 피오렌티나의 약점을 노려볼 만합니다.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대 프랑크푸르트. 도르트문트는 빠른 템포를 의도적으로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잡고 상대의 전진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빌드업 상황에서 미스가 나오면서 쓸데없이 수비적인 난조를 가져가는 문제는 고질병인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도 난전을 허용하는 모습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이 중원에서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2연승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무실점 경기에 실패하면서 단단함이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지친 상황에서의 수비력은 늘 문제로 지적이 되었던 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의 활동량을 중시하는 스타일이 도르트문트의 중원을 괴롭히면서 난전 상황으로 만드는 어느 정도의 공격력은 보여준 바 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기본적으로는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몰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수비가 최근에는 상당히 약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며 물론 도르트문트의 중원 정교한 부족은 늘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하고 프랑크푸르트도 이를 이용해서 난전 상황은 꽤 잘 만드는 타입입니다. 잉글랜드 FA컵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리버풀. 맨유는 에버튼을 잡기는 했지만 지공 상황에 약한 에버튼에게 23개의 슈팅을 준 것은 아쉽습니다. 결국 사부리그 팀에게도 난전을 허용한 빈약한 압박과 수비 능력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있는 상태이며 리버풀이 지난 경기에서 매우 체급 차이가 나는 상대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프레스를 하는 상황에서 화력을 분출했다는 점은 맨유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야 할 요소입니다. 리버풀은 소보슬라이 살라, 로버트슨이 풀타임을 뛰는 등 생각보다 힘을 주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세 선수는 부상에서 금방 돌아온 선수들이라 매치핏을 올릴 필요는 있는 자원들이었기는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누네스가 골을 넣어도 달려들면서 턴오버 유도 추가골은 놀라웠으며 뒷공간 역습에 대한 취약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경기에서는 코나테가 매치핏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클롭 감독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리버풀이 우세해 보입니다. 그만큼 맨유가 에버튼을 상대로도 보여준 압박 능력이나 수비 능력은 좋게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리버풀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압박 능력을 감안하면 맨유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돼 보이며 리버풀이 코나테의 복귀로 센터백 라인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